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들 지내셨나요? 벌써 5번째 고비의 웨비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간은 4번의 웨비나를 저희가 진행했었고요. 작년 9월부터 9월, 10월, 올해 2월, 그리고 5월, 그리고 대망의 8.1월 광복절 전 주인 오늘 8월 11일 목요일 날 고비의 현지 전문가 토크를 진행하게 된 MC 메가준 클라우드 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간 웨비나에서 여러분들께서 준 의미 있는 질문들을 모아서 저 현지 전문가 김도현 님을 모시고 그런 패널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존 매튜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성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현 님. 얼굴이 네, 더 환해지고 잘생겨지신 것 같습니다. 요즘 아, 잘 지내신다고요? 네, 요즘 그 베트남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활동들이 좀 많아져 갖고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베트남의 문화 성격,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계신 주제시죠. 그 첫 질문, 업무에 있어 상하 관계가 한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데, 김도현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직장이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상하 관계는 당연히 있고요. 근데 한국처럼 이제 아주 그 직급이 다양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입사를 하면 사원, 그다음에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 좀 그 직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회장 하면 이제 똥잠독 이렇게 부릅니다. 똥이 이제 총이고 잠독이 이제 감독을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 대표이사 뭐 잠독, 그다음 부사장 포잠독, 그다음 매니저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도 매니저들 많은데 매니저는 이제 관리라고 합니다. 한국말의 관리. 관리. 그래서 네, 관리. 그리고 이제 회계는 개 또한 이제 계산 뭐 이렇게 한자어에서 유래된 이렇게 좀 친근한 직급들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회사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서류상의 동잠독, 잠독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 가면 아잉, 지, 엠, 옹 이렇게 부릅니다. 옹은 이제 할아버지, 아잉은 오빠, 형, 그다음 치는 누나, 엠은 동생. 이렇게 마치 이제 가족처럼 부르는데요. 저 아잉 약간 애교 부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아잉 도연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어, 아잉 패트릭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또 친근하게 I'm Patrick I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들이 부를 때는 좀 애교가 있게 들리고요. 남자들은 그냥 텁텁하게 들립니다. 좀 그리고 아잉이 설레시겠네요. 또 네. 아잉이라고 들으시면. 네. 네. 그 아잉이라는 게 또 이제 노래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베트남 노래 아잉 아잉 이오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익숙한 그 호칭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아잉이라 부릅니다. 자기 그 보스한테도 아잉이라 부르고요. 아주 높으신 분이 오시면 본사에서 이제 "회장님이 오셨다." 그러면 옹이라고 부릅니다. 옹은 할아버지란 음. 뜻이고요. 이게 회사 자체를 이제 집안처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음. 집안에서 가장 높으신 그분, 할아버지, 형, 오빠, 동생 이런 식으로 직급을 마치 가족 호칭처럼 부르는데요. 이건 이제 베트남의 약간 평등 문화, 이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가족 문화가 많이 접합이 되어서 한국처럼 타이트한 상하 관계 이런 것은 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음.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런데 대통령 뭐 이렇게 수상한테도 뭐 수상, 각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옹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음. 베트남의 영웅 호치민도 호 아저씨, 이렇게 호가 아저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약간 가족 같은 그런 직급 이런 이렇게 호칭 체계가 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박항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베트남 사람들한테. 뭐 박항서 네. 감독은 어떻게 부르나요? 뭐 잠 박항서 뭐 어떻게 부르나요? 그렇게 부르면은 싫어합니다. 잠독 이렇게 어. 부르면 싫어하고요. 파파. 어, 파파는 파파. 예, 네. 아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선수들이 감독님을 부를 때 파파, 파파박 이렇게 부르죠. 네.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축구에서도 음. 이렇게 또 가족 문화가 또 있어서 또 화기애애하고 네, 성과도 잘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현님. 그럼 뭐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칼퇴는 좋은데
근무 시간에 월급 루팡한 사람은 없을까요? 왠지 도현님은 루팡 하시는 분들 잘 잡으실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아,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전 칼퇴근 잘 하고 있고요. 네. 그 어느 나라나 뭐 루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베트남이어서 동남아에서 그게 조금 더 심하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음. 이렇게 뭐 루팡 잡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자주 봅니다. 사람들이 어떤 거를 하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많이 보다 보니까요. 또 어떤 직원 같은 경우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으면 제가 지나갈 때마다 계속 이렇게 윈도우를 이제 감춥니다. 자꾸 감추는데 "아 괜찮아. 뭐 음. 뭐야 좀 보자." 하면 이제 페이스북을 계속 봐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는 게 본인은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마케팅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자주 보는 그런 상황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직원들은 카페에서 계속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수다 떨고 이런데 같이 가서 얘기해 보면 또 영업 부서, 영업은 또 사람을 만나고 사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이제 좀 더 거기에 대해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오침하는 거 이런 거는 그들 입장에서 이제 오후에 좀 더 집중해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이라는 것도 보면은 8시에 와서 5시 반에 끝나서 다 썰물처럼 밀려 나갔는데요. 보면 음. 집에 가서 가족하고 식사를 해야 되고 베트남에서는 식구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같이 식사를 먹는 이제 가족이란 뜻의 그런 가족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네. 업무 시간에 자기 일도 하면서 일도 하고 네 업무에도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특히 루팡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뭐 베트남에서 루팡이 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직장에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아실현의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일하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베트남에 음. 아직까지 대다수의 회사들이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특히 제조사 이런 데는 토요일 6시까지 근무하는데요. 이런 힘드시겠네요. 네. 네. 를 보니까 우리가 한국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베트남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휴일도 별로 없어요. 1 년에 휴일 해 봐야 뭐 한 2주 정도 더 있습니다. 추석 다 합쳐 가지고요. 추석이 아니라 설날 합쳐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빡빡해요, 이 업무 시간이랑. 그 빡빡하고 이런 시간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워라밸을 잘 즐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동료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강요하거나 야근을 강요하시면 직원들이 좀 오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베트남 사람들 이제 회사를 이제 선택할 때 첫 번째는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급여. 그 두 번째는 이제 편안한 직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직장이 편안해야 돼?'라고 하지만 직장이 편안해야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고 성과도 나고 행복하게 베트남의 그 모토 중에 하나가 평등 그다음에 하나가 자유 그다음에 그 평화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문화는 우리하고 조금 틀리고 삶에 대한 만족 지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이 점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현님. 뭐 평화와 평등 그리고 가족, 뭐 문화, 네. 네. 친구, 네. 자아실현 이런 자유. 네. 키워드, 네. 네, 자유까지 잘 반영해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또 직장 문화를 잘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 직원들한테 큰 소리를 내면 다음날 출근하거나 뭐 노동부에 찌르거나 뭐 하는 어 일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하신 분은 뭔가 좀 잘못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노동부에 그런가요? 찌르는 것까지 이제 걱정을 하시니깐요. 뭐 사실 뭐 음. 그런 경우는 그렇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꾸 이렇게 화내시고 이러면은 뭐 다른 데 가려고 이제 이직 준비를 하겠죠, 직원들이요. 뭐 한국이나 그래서 베트남이나 다 똑같겠죠, 그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장에서 화내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화내봐야 그냥 자기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화내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화내시면은 그날 바로 이렇게 푸시는 게 중요한 건데요. 맛있는 것도 이제 둘이 같이 먹으면서 좀 이렇게 풀고 맥주 한 잔 하시면서 압수하시고 푸시고 다음날 이제 열일 모드로 가시면 굉장히 또 서로 이렇게 믿고 또 이제 가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테마가 좀 바뀌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왜 메가정 클라우드가 베트남의 뭐 법규나 규제 혹은 다양한 뭐 스타트업 씬 뭐 이런 뭐 비즈니스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럼 메가정 클라우드의 베트남 진출 지원 여건은 뭡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테마를 준비해 봤고요. 자, 그럼 메가정 클라우드가 베트남의 진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2017 년부터 저희 클라우드 사업을 베트남에서 하고 있고요. 주로 하고 있는 건 베트남에 현재 진출해 있는 한국 회사나 베트남에 진출을 계획하고 계신 한국 회사들한테 IT뿐만 아니라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에 이제 스타트업들 설립하시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법률 회계 마케팅,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도 같이 짜 드리는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가장 많은 니즈는 얼리 스타트업 경우에는 베트남에 진출을 할 때 베트남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요. 베트남의 액셀러레이터를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리기도 하고 투자 펀드에 대한 자문 멘토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부분에서는 클라우드를 막상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경험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개발자는 많으신데 CTO가 안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회사에. 그런데 저희가 아키텍처라든가 이런 걸 해 드리는 CTO 역할도 저희가 대신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의 이제 마이그레이션 운영 교육 컨설팅까지 저희가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베트남만의 또 법,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가이드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IT와 이제 베트남 진출에 가지고 두 테마를 고민하시는 저희 고객사들한테 저희가 종합 이제 IT 엔터프라이즈 회사의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뭐 사이버 보안법부터 컨설팅, 아키텍처 가이드, 기술 지원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계시네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도현님. 네. 그 벌써 채팅창에 예 메가존 빌링 계약을 하셨고 쓰시겠다고 지금 바로 이렇게 채팅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는데요. 네. 많은 질문 저희가 뭐 당장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뭐 추후에 팔로업을 꼭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회사의 베트남 해외 진출 사례를 듣고 싶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조사한 좀 표와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리랑 뉴스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약간 옛날 기사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것은 제조 쪽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북부지방 하노이와 이제 남부지방 호치민 이렇게 있고요. 중부지방에 꽝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방은 주로 삼성이나 이런 LG 쪽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지방은 대규모 공단, 동나이 공단에 B2C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락앤락이라든가 화승비나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아디다스 신발을 생산하는 OEM 공장이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옆에 보시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회사들 삼성, 경남, 금호, LG, LS, 전선, 효성 이런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중부, 북부, 남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굉장히 네, 한국의 그래서 키 커스터머들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은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2019년 10월 자료에 보면은 한국 기업 등록된 기업이 8,2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뭐 활동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등록만 하고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코참이라든가 코투라를 통해서 디렉토리 북을 보시면 약 5천 개 정도의 한국 회사들이 베트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뿐만 아니라 다음 장을 보시면요. 그 IT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파 베트남의 자료를 보면 총 105개의 회사들이 지금 중부, 그다음 북부, 중부, 남부 쪽에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업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옆에 보시듯이 대기업의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다음에 시큐리티 관련된 것을 하거나 SI를 하고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요.
105개, 약 100개라고 보면은 한 60개 정도의 회사는 대기업이 같이 기업 솔루션, 기업 IT 솔루션, SAP라든가 ERP, CRM, 그다음에 MES 같은 그런 솔루션들을 구축, 유지, 보수하는 회사들이고요. 이 밑에 보시면 이커머스라든가 에저테크, 핀테크 이런 쪽은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한 3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베트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전의 숫자인데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을 잠깐 보시면은 메가존 베트남의 스타트업 포트폴리오인데요. 이들이 어떻게 진출하는지는 다음 고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타트업 씬도 되게 활발하네요. 자,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 뒤에 또 스타트업 테마가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질문으로는 메가존 클라우드로 운영했을 때 얼마나 쉽고 편한지 알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뭐 이런 질문인데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앞장에서도 질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객사가 잘 이해하고 고객사의 니즈에 잘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저희는 가이드해 드리고 구축해 드리고 운영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 클라우드가 아직 초기 단계인데요. 지금 한국에서 베트남을 진출하신 분이나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베트남 로컬 기업한테 어렵고 좀 금액이 많이 나올 거라고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 한국의 메가존 클라우드에 한 5천 개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스타트업, SMB, 그다음에 이런 인더스트리를 총 망라해서 구축한 경험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메가존 클라우드의 솔루션, 예를 들어서 비용 최적화를 위한 이제 하이퍼 빌링 솔루션이라든가 멀티 클라우드를 쓰기 위한 스페이스원이라는 제품, 그다음에 24시간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해드리는 메가존 테크 포탈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 체제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그 메가존의 이제 해외 법인, 베트남, 중국, 일본, 그다음에 홍콩, 미국, 캐나다까지 저희 메가존의 동일한 서비스와 현지에 로컬라이즈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현지의 법, 세법, 세금 관련된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또 어떻게 해칭할 수 있는지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비즈니스 전반적인 부분에서 클라우드, 실제 IT에 관련된 부분, 뭐 멀티 클라우드와 관련된 스페이스원, 뭐 굉장히 뭐 다양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다음 테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의 개발 관련, 뭐 개발 아웃소싱 관련해서 뭐 지금도 좀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의 우수 개발자 채용 노하우가 그다음에 개발팀장급 적당한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나왔던 질문이기도 하고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서 한 번 더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자주 나오는 질문이었고요. 메가존 베트남 같은 경우는 VDC라고 베트남 디벨롭먼트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오프쇼 센터가 있고요. 거기서 지금 40명 이상의 개발자가 현지 개발자가 있고 앞으로 이제 올해 안에 100명 정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팀장급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베트남에서 경력이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된 개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통 급여가 얼마인지를 궁금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한 1,500불에서 한 2,000불 정도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들이 시작 초기 단가는 굉장히 작습니다. 뭐 300불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700불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팀장들이 팀을 리딩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탑대부에서 자료입니다. 보통 이제 CTO급이 현지에서 베트남 사람으로 봤을 때 한 4,000불에서 5,000불 월입니다. 그 정도 하고 있고요. 매니저급에 대해서 나온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베트남이라고 특별히 한국보다 엄청 싸거나 이렇지도 않네요, 보니까. 2016년 때에는 뭐 반값이면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간 상태고요. 글로벌하게 또 개발자 쇼티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영향에 의해서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현님. 자, 그렇다면 뭐 소프트웨어 현지 인력 아웃소싱 정보가 좀 궁금하다. 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소프트웨어 현지 인력 아웃소싱은
굉장히 지금 글로벌화로 가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용으로 개발을 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고요. 개발자 평균 연봉을 보면은 이게 이제 오픈 서베이 자료에서 받은 건데요. 프랑스나 미국,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개발자 5년 미만의 개발자가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한국도 5년 미만이 5,200불이라 나왔는데 아마 저는 조금 더 될 것 같고요. 다른 아웃소싱 국가를 봤을 때 인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3,200불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뭐 브라질이 한 1,100불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은 말레이시아와 브라질 중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 중국 개발자가 1,500불에서 한 2,000불 초반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 스타트업 진출하신 한국 여행 스타트업 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트남에서 10년 차 풀스택을 구하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 보면은 꽤 뭐 이렇게 비싸네요. 네. 비싸다고 보겠지만 한국에서는 네. 그 대표님 얘기하시는 건 1억으로도 구하기 쉽지 않다. 근데 그 음. 개발자를 같이 해 보니까 퍼포먼스가 의외로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좀 보시면 이제 인력 아웃소싱을 어떻게 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채용 사이트에 등록하셔 가지고 잡 포스팅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 현지에서 IT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쪽은 IT 비엣하고 탑대부가 있고요. 예전 코로나 전에는 포스팅 하나 하는데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했습니다. 한 12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깃허브에다가 많이 올리면 바로 연락이 또 많이 오고요. 급하신 분이나 이제 좀 스펙이 높은 개발자를 뽑으시려는 분은 이제 헤드헌터, 전문 헤드헌터를 많이 찾으십니다. 근데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 이력서 풀은 많은데 커미션이 좀 많이 셉니다. 입사하는 사람이 1년 연봉의 16%나 17%를 커미션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렇게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이라든가 저기 페이스북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소셜로도 많이 채용을 하시는데 링크드인은 저희가 1년 전에 했을 때 한 하루당 한 80불 정도 좀 많은 비용인데 그래서 기업 패키지라든가 기업 HR 서비스 패키지를 받으시면은 좀 이렇게 가격이 좀 많이 낮아지고요. 네. 그래도 상당히 비싸네요. 링크드인 6, 네. 70불 하루에.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효율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음. 왜냐하면 제가 올리면 방글라데시에서도 오고 스리랑카에서도 오고 네. 전 세계에서 다 와 가지고요. 약간 타겟팅이 조금 안 되는 이슈는 조금 경험하신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뭐 굉장히 쉽습니다. 지원자들이 클릭 하나 해 갖고 내가 올린 레주메를 그냥 클릭하면 바로 가는 거여 가지고요. 우리는 이렇게 실효성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또 새로운 트렌드는 아웃소싱을 현지에서 어떻게 하냐면 현지에 갈 필요도 없고 국내 채용 글로벌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A사는 이제 그 스타트업이고요. 개발 인력을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는 이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렇게 되고요. 그 외에도 남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 쪽에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북미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무슨 개발자가 있겠냐고 생각하지만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IT 강국이 있고요. 남아공 이런 데까지 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또 언어가 뭐 영어, 프랑스어가 잘 되고 있어서 미국 쪽으로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A사에 의하면 그 동남아 개발자가 이력서가 한 6천 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6천 개 정도면. 한국에서 네. 지금 인력을 찾으시면 바로 매칭해서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 이제 글로벌 아웃소싱이 이제 빅 트렌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용을 하시거나 이제 현지 아웃소싱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나라별 개발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많이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특화됐고 시장 자체도 좀 미국으로 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가도 좀 높은 편이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일본을 거치고 미국을 거치고 유럽, 그다음에 한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이 아웃소싱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언어, 시간대, 문화, 정서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 이제 베트남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가 잘 우리하고 좀 맞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웃소싱을 하실 때는 ODC라고 해서 오프쇼어 디벨롭 센터로 해 가지고 R&D를 전체를
대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데가 있고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 갖고 단기 프로젝트를 완성해 주는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의 소싱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베이스와 데디케이티드 베이스로 뭔가 아웃소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아웃소싱이 이렇게 옆에 보시는 게더타운 같이 해서 약간 메타버스처럼 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서울 오피스, 여기는 개발자, 여기는 회의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참석자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온이 되고 이제 비디오가 켜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버추얼 오피스 이런 개념들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GDC라는 거, 글로벌 디벨롭먼트 센터나 뭐 이제 또 말씀하신 베트남, 뭐 일본, 미국, 유럽, 한국을 타겟하는 그런 다양한 개발 아웃소싱을 하는 국가들, 뭐 이런 것들을 참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 인력 다음 장에 보시면요. 어떤 그 개발자가 많냐라고 했을 때 시장 조사를 좀 했을 때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PHP가 가장 많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프링 쪽 개발자가 가장 많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이제 FPT 소프트를 예를 들면 그중에 이제 리액트라든가 노드.js, 앵글러 개발자가 많고요. PHP 개발자는 한국에서 찾기 힘든데 인도와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은 좀 베트남의 개발자, 어떤 개발자들이 많은지를 이제 탑데브 2021년 자료를 좀 참고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요거는 업무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자세한 정보, 많이 유익한 것 같고요, 교수님. 자, 그럼 아홉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베트남 회사에서 일을 같이 해서 좋은 기억이 있다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베트남 개발 회사의 현황 및 협력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2018년 자료인데요. 베트남 ITC 백서, 산업 백서에 보시면은 이제 베트남의 IT 기업은 한 4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웃소싱이 한 11,000개 정도, 11,500개 정도 있고요. 이 아웃소싱은 베트남 IT 분야에서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의 IT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요. 여기에 맞춰 시장 규모도 한 44억 달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좋냐?"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아웃소싱 회사들 굉장히 레이어별로 많습니다. 탑 레이어, 중간 레이어,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하이 레이어까지 많은데요. 이 하이 레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500 개까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와, 일반적으로 네네. 잘 아는 이제 FPT 이런 데는 일본과 이제 한국의 사무소가 있고요. CMC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일본 위주로 다 타겟을 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다 일본을 타겟으로 해 가지고 성장한 회사고 회사의 업력이 한 20년 이상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 마제니스트라는 데는 마젠토 개발자들이 많고 뭐 스마트 OSC는 뭐 CRM 쪽 개발자가 많고 써네스트릭스는 일본 회사가 만든 개발 회사고요. 이런 식으로 좀 특화되어 있고요. 그중에 한국계 회사들 브릭메이트라든가 저희 그 메가존 클라우드의 VDC도 저희가 이제 한국계 ODC 회사로 ODC 옵쇼 회사로 저희가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베트남, 홍콩 등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하는 특별한 상품을 위한 인터넷 이커머스 사이트 구축을 고민하시는 고객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일부 마젠토 기반도 있고 자바 버전도 있는데 어떤 개발 플랫폼을 사용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마젠토 개발자를 베트남에서 많이 소싱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 쪽도 그렇고 일본 특히 미국 이쪽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베트남의 이커머스 로컬들은 마젠토로 개발을 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 쇼핑몰 플랫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중에 하라반이라고 하는 그 쇼핑몰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약 1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베트남의 그 대형 쇼핑몰 그 티키, 라자다 이런 쪽뿐만 아니라 이제 소셜 기반의 페이스북이라든가 잘로 관련된 이쪽까지 이제 API가 잘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배송이라든가 매출 관리, 그다음에 결제 이런 것까지 잘 되어 있는 턴키 기반의 옴니 채널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게 이제 한국에 이제 카페24도 있고요. 카페24도 많은 이제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라반을 써보신 한국 고객님들은 금방 나오시더라고요. 네, 언어 지원이라든가 이제 고객 지원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되어 있는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카페24나 직접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직접 커머스를 개발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로지스틱스라든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포스, 웹포스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턴키로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블로그에 보시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또 네,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이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든든합니다, 도현님. 자, 테마, 현지 리스크 관리 문의. 네, 이것도 굉장히 핫했죠, 도현님. 네. 네. 그래서 베트남 비즈니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고객사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 세금 및 사이버 보안법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질문창에 그 온라인 결제 시스템과 모바일 결제 트렌드 현황 여쭤보셨는데 그 뒤쪽에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그 우리 같은 이제 외국 회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중요시해야 될 게 저는 한 3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이 우선 첫 번째 이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보안법입니다. 베트남에만 유일하게 있는 게 FCT라고 그 Foreign Contract Tax라고 합니다. 외국인 계약자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소득을 발생하거나 이득을 발생할 때는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베트남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비즈니스 영역에 따라 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비율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든가 로열티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시고 견적서 내실 때 이거 계약하실 때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시려면 좀 이렇게 회계상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깐요. 그래서 요거는 FCT는 전문 회계 법인한테 좀 의뢰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 가격 이슈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 외국계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 간에 이제 관계사들 간에 거래가 있거나 원자재를 사거나 공급을 서비스를 공급할 때 거기서 최소 마진을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익을 너무 기업 간에 같은 계열사 간에 극대화하는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 가격 요거를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아마 관세 회계사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이버 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이 개인정보를 반드시 베트남에 보관해야 된다. 베트남에 있는 서버에 보관해야 된다는 것과 베트남에서 이커머스라든가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려면 무조건 이제 현지 법인이나 지사, 대표 사무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3 가지를 잘 고려하셔 가지고 네,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작년 10월에 저희가 사이버 보안법에 대한 법, 그리고 어떻게 워크어라운드,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칭하는지, 그리고 또 이전 가격 이슈, 뭐 너와 나를 위한 가격 이슈, 네, 맞습니다. 박종대님, 뭐 이런 네. 것들 메가존에 아주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유튜브 가시면은 그 작년 10월 웨비나도 저희가 잘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 검색하실 때는 그 메가존 채널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도현님 다 유튜버 다 되셨네요. 네, 네. 아닙니다. 네, 이커머스 사이트를 개발 운영할 계획이라서 뭐 사이버 보안법이 좀 걱정이 되는데 한국에서와 비교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도현님 어떻게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우선은 그 이커머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제 그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다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커머스 사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도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그 베트남 상공산업통상부에다가 합법적인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 그 전에 법인에 대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또 제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상품을 팔 건지, 어떤 결제를 이용할 건지, 어떤 호스팅 정보 쓸 건지, 어떤 클라우드 쓸 건지까지 다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하시는데 그런 거는 이 밑에 보시듯이 외부로 다 준비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관련된 그 법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런 그 디그리라든가 서큘러를 보시면 검색하시면 인터넷 번역된 것들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MIT의
등록 안 하시고 전자거래 하실 때는 5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벌금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통 한국 분들 카톡으로 많이 파시잖아요. 뭐 반찬도 파시고 뭐 이런 것들 사실은 다 불법입니다. 카톡으로 파는 것들 그런 어. 것까지도 네. 어떻게 하면 다 잡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이커머스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좀 예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꼭 하시기를 네, 권장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럼 뭐 또 스타트업 씬에 대한 관심이 많죠? 다음 질문은 이제 베트남 스타트업 관련 분위기에 대해서 알고 네.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 간단하게 그림을 좀 네 준비했고 요것도 예전에 블로그에 있는 글들입니다. 메가족 블로그에 있는 그림들이고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베트남에 한 3,000개 정도 스타트업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많겠지만 등록되지 않는 쪽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이 분야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어떤 스타트업들이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고요. 베트남에 유니콘이라고 하면 딱 4 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VNG, 잘로라고 하는 국민 메신저를 만든 회사고요. 그다음 VN페이, 아까 여쭤보신 이제 모바일 간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VN페이가 있고요. 물론 그 VNG의 잘로도 잘로페이가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제 서비스로 유명한 모모가 있습니다. 이 3개 회사는 페이먼트 쪽에서 그 베트남에서 가장 강자고요. 가장 많은 음.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이커머스라든가 온라인 결제들 모두 캐시 온 딜리버리로 하고 있지만요. 아마 이런 간편 결제들이 상당수 이제 많이 바뀔 예정이고요. 신용카드에서 간편 결제, 모바일 결제로 많이 이제 점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엑시 인피니티는 이제 베트남에서 뜨고 있는 게임 블록체인 회사고요. 4개 유니콘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엑셀러레이터 VSB라는 게 2013년에 정부 주도로 해서 탄생이 됐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베트남의 1세대 스타트업 1세대들은 다 해외파들입니다. 해외에서 유학, 미국이라든가 영국, 유럽에서 호주에서 싱가포르에서 유학했던 친구들이 실리콘밸리를 보고 네, 싱가포르의 스타트업을 보고 와서 베트남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유학파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젊은 창업가들이 많이 확산이 됐고요. 단순히 이제 IT뿐만 아니라 F&B, 그 푸드 쪽이라든가 음식 딜리버리, 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피트니스, 에듀케이션 다양한 분야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시장을 보고 있는 쪽이 이제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엑셀러레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500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한 1,000만 달러를 만들어 갖고 약 100개에서 150개 정도의 알짜 스타트업을 선별해서 여기 펀딩이라든가 시리즈 A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활발한 투자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인베스터들, 기관 투자자들 보시면 한국 투자자들도 많고요. 또 좀 눈에 익숙한 그 투자자들도 좀 많습니다. 아, 너무 유익한 스타트업 씬에 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도현님. 자,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비즈니스 설립 절차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컨설팅 부분이었는데 간단하게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법인을 설립할지를 먼저 정하셔야 될 겁니다. 외투를 세우실 건지 아니면 브랜치를 세울 건지 아니면 대표 사무소를 세우실 건지를 우선 이 표를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영업을 하고 생산을 하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외투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설립하고 하려는 회사의 비즈니스 품목과 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외국인 투자 지분이 51%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제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IT 개발이라든가 아웃소싱, 하드웨어 이런 쪽이고요. 클라우드 비즈니스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부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합작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51대 49로 이렇게 나눠야 되고요. 특히 이제 게임 회사들은 베트남이 외투한테 그대로 사업을 주지 않습니다. 게임 회사라든가 중고 매매 굉장히 많죠. 뭐 오토바이라든가 핸드폰 이런 중고 매매 같은 것도 조건부 투자 이제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장을 보시면요. 투자를
어떤 투자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거기에 이제 법인 설립을 위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투자 허가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3주, 4주나 이제 많게는 8주까지도 걸리는데요. 이걸 제가 8년 전에 해봤는데 혼자 이렇게 해봤는데 혼자 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이거는 전문 로펌이라든가 컨설팅 회사에 맡기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다음에 일정에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됐다면 두 가지 서류를 받습니다. IRC하고 ERC를 받는데요. ERC 노란 종이는 그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의 사업자 등록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IRC의 I는 투자 네, 등록증입니다. 그래서 외투 기업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 두 서류를 이제 세무서에 넣고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법인 계좌를 설립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진행하신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ERC, RLC.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장표로 그리고 또 좀 네. 중요한 게 이제 자본금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베트남이라 해서 자본금 얼마 이상 해야 된다 그런 이렇게 리밋은 없습니다. 그 기업의 자본금을 잘 이렇게 파악해서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즈니스 코드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드가 안 맞으면 나중에 또 감사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가지고요. IT 관련된 거는 5천 번대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고요. 6천 번대가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된 겁니다. 이 업종 코드는 구글에서도 쉽게 서치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용한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 업종 코드 잘 참조해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베트남 소비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홍보 전략과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부분도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정답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한류가 계속 이제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걸 보면 한국 제품들에 대해서 호감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너무 그 높다는 기대 심리로 와서 한국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이게 될 거다라고는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이제 검증된 제품을 볼 수 있는 좀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IT 쪽은 아직까지 이제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개념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IT는 또 하드웨어 기반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네, 그 인더스트리에 맞게 좀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거나 갖고 와서 다 성공할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현님.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베트남 스타트업 사업의 상황 및 뭐 법적인 요구사항 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네, 이것도 짧게 네. 한번 답변 네.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분은 상당히 좀 앞 편에서 이렇게 좀 중복된 질문인 것 같고요. 세금이라든가 사이버 보안법을 잘 준수하셔야 되고요. 베트남 기업이 한국 기업 스타트업이 진출한다 해서 크게 제재를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픈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고요. 다만 이제 사이버 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법인을 이제 사업소를 저기 베트남에 설립을 하고 세금을 열심히 내면서 그다음에 이제 서버 회원 정보도 이제 국내에 저장해야 된다. 이런 거 준수하셔야 되고요. 이커머스 관련돼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련 디그리라든가 이제 법률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이제 오피셜한 절차를 통해서 등록을 하시고 이커머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 쪽에 베트남에서 이제 모니터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 잘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된 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FCT랑 이제 이전세 이슈 요거 좀 잘 이렇게 전문가들과 함께 잘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네, 또 광복절 전주인 목요일 날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메가줌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의 이제 피드백이나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좀 더 질 좋은 컨텐츠의 이런 웨비나나 행사들을 준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다음에 좋은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까먼.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도현님 인사 한번 감사합니다. 해주십시오. 네, Xin cảm ơn. Hẹn gặp lại. 까먼. 행값라이. 네, Bye 다음에 또 bye. 뵙겠습니다. 네.